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해드린 LA 인근 부촌인 팔로스버디스라는 지역의 집안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사태, 한인 피해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특히 보험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이 가장 관심인데요. 이 보험 커버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까지도 해주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서 영국의 한 여객기가 승객들이 많이 들고 탄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이륙 직전에 20명의 승객을 내리게 했다라는 소식과 관련해서 구독자 댓글에서 제가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아이디 더 바이브라는 분이신데요. 비행기가 무거워서 못 뜨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그분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라스베가스 같은 공항에서는 그런 일들이 드물지만 실제로 가끔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물론 영국 비행기는 날씨 때문이 아니라 무게 때문에 그랬던 거긴 합니다만은 더 바이브님의 댓글 내용도 사실 정확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공기 밀도가 낮아져서, 즉 너무 라이트해져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양력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공항은 기온이 118도가 넘으면 여객기의 이륙을 자제시키는 그런 매뉴얼이 있기도 합니다. 이분은 아마 라스베가스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정확한 댓글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지금 출장으로 이 라스베가스에 와 있고 지금 숙소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낮에는 호텔 밖으로 나가서 걸어 다니는 일을 웬만하면 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108도 11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호텔 밖 거리는 거의 무슨 드라이 사우나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물론 인간은 아주 무서운 적응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때문인지 하루 이틀 지나면 어느 정도는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적응이 되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되는데, 아무튼 논리적으로 정확한 댓글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을 보내주신 분들, 더 바이브라는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댓글 참여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네, 비행기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비행기 관련 뉴스 먼저 간단하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대한항공이 상용 고객 대상으로 해서 보너스 항공권 마일리지 할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빚 좋은 개살구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달부터 전 세계 25개 도시 일부 노선과 한국 내 전 노선을 대상으로 특별 보너스 항공권 할인 혜택 프로그램, 소위 이름은 일명 보너스 핫픽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해당 도시 노선 탑승객들은 대한항공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에 기존보다 할인된 마일리지로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LA,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시카고 등 이 4개 미주 노선은 편도 5,000마일 그리고 왕복 10,000마일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LA 인천 비수기 왕복 일반석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에는 공제 마일리지가 기존 7만 마일인데 요걸 이제 6만 마일로 할인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돈을 내지 않고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마일리지를 사용을 해서 항공권을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LA 인천 왕복 항공권의 경우에는 7만 마일이 필요했습니다만은 6만 마일로 티켓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LA 노선의 경우에는 제약이 많아서 사실상 속빈 강정이다. 이거 거의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약이 많아서 거의 쓸데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이냐? 자, 마일리지 할인 대상이 있는데 이는 매일, 주간 그리고 야간 하루에 2차례씩 대한항공은 LA에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LA 노선 정규편은 그런데 이 하루 2차례 지금까지 있는 정규편은 제외됩니다.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혜택을 주느냐? 한시적으로 여름 한철 잠깐 증편 운항하는 임시편에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임시 증편 노선은요,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 LA 기준으로 목요일 오전 1시, 새벽 1시 LA 공항을 출발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천에서 오는 것은 9월 6일부터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40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비행기의 시간을 우리가 맞추기도 어렵고요. 또 일주일에 하나뿐인 그 증편 노선 거기에만 마일리지 사용자들이 몰리게 되니까 사실 그 매진이 돼서 자리도 없습니다, 지금. 게다가 이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보너스 항공권의 구매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인데 반해서 탑승을 할 수 있는 탑승 기간은 9월 한 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9월 한 달 동안에 임시 증편만 해당되는데 그 임시 증편은 일주일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엄밀히 말해서 9월 21일까지인가 그렇기 때문에 3주예요. 그래서 비행기 3개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할인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임시편은요. LA발의 경우에는 9월 7일 출발, 14일 출발, 21일 출발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조회해 보니까요. LA 출발 7일, 14일, 21일 편은 자리가 한 4개, 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내일 되면 그것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국 갔으니까 이제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야 하는데 인천에서 돌아오는 그 임시편의 또 경우에는 일부는 아예 매진이 돼서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예약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가긴 갔는데 올 비행기 편이 없는데 이게 무슨 혜택이라고 지금 대한항공이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예약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마일리지 할인 행사입니다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 대한항공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나친 꼼수다, 뭐 속빈 강정이다, 빚 좋은 개살구다 라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연방우정국 하니까 좀 너무 표현이 예스럽긴 한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는 그냥 USPS라고 하는 게 더 알아듣기 쉬우실 겁니다. 자, USPS가 UPS나 FedEx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소포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USPS는 70파운드 이하 소포 배송 서비스인 그라운드 어드밴티지를 론칭했다고 밝혔습니다. 70파운드 이하면은 맥시멈이 70파운드인데 70파운드까지면은 상당히 무게가 좀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USPS는 이 새로운 서비스는 고객과 업계를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면서 이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라운드 어드밴티지의 그 주요 서비스를 보니까 상당히 그 현실적인 게 많이 있어요. 앞서 제가 대한항공 말씀드렸던 그거는 사실 비현실적인 제약과 규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빚 좋은 개살구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금 USPS가 새로 내놓은 그 서비스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많습니다. 자, 좀 볼게요. 자, 무게 및 구간 거리 기준의 최저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UPS 그리고 FedEx보다 같은 무게, 같은 거리일 경우에 가장 싸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USPS가. 그리고 또 두 번째, 유류 할증료 없이 최대 70파운드까지 소포 배송 가능. 또 우체국에서 기본 요금은 $4 75센트부터 낮게 시작한다. 또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2일에서 5일 이내 배송 완료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 또는 사무실에서 무료 픽업 가능. 그리고 $100 보험 포함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상품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 최대 $5,000의 추가 보상의 구입도 가능하다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자, USPS의 이번 새로운 서비스가 진정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내용 자체는요,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8일 팔로스버디스 지역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지역의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인 롤링힐스 팍 빌라스라는 단지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한인들이 소유한 주택 2채를 포함해서 12채의 가옥이 붕괴되는, 무너져 내리는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보도 어제 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고 발생 이틀째인 지난 10일 기준으로만 봐도 집안이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피해 주택들이 가파른 협곡 그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마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지금 보험으로 커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피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밝힌 이곳의 주택 소유주 한인 안모 씨는요, HOA를 통해서 주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회사의 문의를 지금 급히 해보니까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면서 현재 매우 당황스러운 입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2달 전에 렌트를 준 상태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입주자에게 디파짓도 돌려주고 렌트비도 돌려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주 난감하기만 하다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처럼 산사태로 주택이 파손이 됐을 때 주택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인들의 관심이 꼭 그 지역에 사는 또 그 지역의 한인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내가 사는 이곳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주택보험의 경우는 어떤가? 만일 우리 집에도 이 지역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과연 보상받을 수 있느냐? 지금 너도나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주택보험의 기본적인 보상의 범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화재, 무슨 폭동, 또는 차량이나 비행기로 인한 피해, 또는 절도 피해, 또 화산 폭발, 그리고 낙석 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사태나 어떤 집안 붕괴 또는 홍수, 지진, 싱크홀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별도의 보험 플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나는 좀 걱정이 되니까 이 산사태가 발생됐을 때 보험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별도로 기입을 하고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으로 인한 그 바람 피해는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피해를 봤는데 그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서 바람 때문에 받은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의 동반으로 수반이 되는 그 홍수 피해는 따로 조항을 넣지 않으면 커버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피해 주택이 위치해 있는 그 주택 단지는요, 지난 1978년에 조성된 곳입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페어트리 레인이라는 그 길은 협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가파른 비탈 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 당국은 이번 산사태가 지난 겨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져서 발생했을 것으로 일단은 추정하고 있지만 보다 자세한 원인은 그 지질학자들의 조사가 완료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에요, 지난 겨울에 비가 별로 많이 오지도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겨울에 내린 비 때문이라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제가 거기 살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히려 비 때문이라는 원인보다는 사실은 집안 자체에 어떤 꺼짐 현상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곳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한편 파머스 보험회사 측은요, 이번 팔러스 버디스의 집안 꺼짐 사태와 관련해서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주택은 보험 가입 시에 추가 보험료를 내더라도 특별히 그에 해당되는 항목을 써넣고 가입을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권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arth Movement라는 그런 항목을 추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랜드슬라이드, 산사태 같은 게 이제 랜드슬라이드잖아요. 랜드슬라이드 그런 거를 추가로 넣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고한다. 그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머스 보험회사 자체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지금 이 지역의 주택 소유주 대부분은요, 지진보험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을 때 이제 주택보험이 있었는데 지진보험 같은 건 넣었어요. 그런데 산사태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거기 계신 그 누구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사태라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딱 지목해서 별도로 넣어서 가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적 해석에 따라서 이제 산사태, 랜드슬라이드는 또 지진의 일종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번 사태의 피해 한인들이 그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좀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 법적인 다툼에서 나는 지진보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산사태라는 이런 현상도 이 밑에서 지진 같은 게 발생했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난 것인지 제가 좀 팁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곳 팔러스 버디스 지역에 비 많이 안 왔다. 제 기억에는 비 많이 안 왔어요.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더 적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을 때도 별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비가 예년에 비해서 더 적게 왔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산사태, 랜드슬라이드가 아니고 집안의 변형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진의 일종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법원에서 만일 받아들여진다면요, 그 주택 지진보험 갖고 계신 우리 한인 소유주들 오히려 보상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1인 가구 비중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그 비중이 30%에 육박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익
전체 가구 수 가운데 29%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도에 28%보다 1%포인트 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18%, 1980년에는 23% 등이었는데 계속 증가 추세를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미국 내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점 등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한국하고 지금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자, 이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건강관리 문제와 이 경제 침체 등의 문제도 한꺼번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만큼 정부 측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도심 외곽 지역에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병원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또 긴박한 상황에서 대응 속도가 느려져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요, 갈수록 50대, 60대의 1인 가구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혼자 사는 노년층은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평균 수명도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출생률은 낮아지고 또 고령화는 계속되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 수도 있다. 침체를 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50년 뒤에는요, 세계 경제 대국 1위가 중국, 2위는 인도, 그리고 이제 미국은 3위로 앉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녀 수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은요, 결국 일할 사람도 줄어든다라는 얘기고 또 그만큼 세금 낼 사람도 줄어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노인층에 접어들게 되는 지금의 젊은이들은 자칫 연금이나 보험 혜택 등에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더 심각해진다라고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라 차원의, 정부 차원의 대책이 그래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동북부 지역을 휩쓴 폭우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근 뉴욕과 뉴저지 또 뉴잉글랜드의 일부 지역 그리고 버몬트주를 강타한 폭우로 인해서 직접 피해액이 적게 잡아도 30억 달러, 많게 잡으면 5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요, 무려 약 4조 원에서 6조 원이 넘는 그런 액수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 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뉴욕주 허드슨밸리 자택에서 대피를 하려던 30대 여성이 홍수에 휩쓸려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동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와 철도 침수로 인해서 교통이 완전 마비되기도 했었고요. 또 뉴욕주 중남부 지역에서 뉴욕시까지 운행을 하는 통근 열차 메트로 노선 가운데 한 개 노선이 홍수의 피해로 인해서 현재 시간당 한 편만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그랬습니다. 또 항공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요, 이번 비로 운항이 취소된 항공편이 지금까지 3,00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은 버몬트주입니다. 이 하루 동안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도로 곳곳이 거의 허리 높이까지 도로가 잠겼다라고 합니다. 버몬트주의 주도인 몬트필리어는 도심 통행 금지라는 비상조치까지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부터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이 범람한 물의 수위가 많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오늘 정도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좀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데 이 버몬트주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 현재 그 버몬트주를 강타했던 엄청난 양의 비구름은요, 미국 동북부 지역을 넘어서 지금 캐나다 퀘벡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지역, 이 캐나다 퀘벡주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머스 보험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보험 신규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완전히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딱 한 달에 몇 건 이상은 안 받는다. 이렇게 건수를 정해놓고 일종의 쿼터제처럼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받는다는 겁니다. 이 파머스 보험사가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주택보험 신규 가입에 제한을 두겠다라는 내용을 가주보험국에 제출했습니다. 파머스 보험사는 7월 3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주택보험 가입 쿼터를 월 7,000건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보험을 한 달에 7,000건 이상은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지난 5월 스테이트팜과 또 올스테이트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주택보험 가입을 중단한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이제 올해 세 번째로 신규 가입을 제한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 파머스 보험의 신규 가입 제한 방침 역시 이미 기존의 가입을 중단을 선언한 그 두 보험회사와 이유는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매년 이 산불 피해가 너무 커져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험회사 타격이 심하다는 겁니다. 즉 대형 산불로 인한 손실률이 대폭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손실률은 급등했는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를 보전할 만큼의 보험료 인상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규 가입 중단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보험료의 인상을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버리면 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테고, 또 그렇다고 보험사가 영업을 안 하겠다니까 그대로 그냥 보험 없이 살게 할 수는 없고, 정말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정부 보험제도 뭐 그런 거라도 좀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네, 세금 환급을 미끼로 던지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속인 후에 개인정보를 빼내려 하는 신종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국세청 IRS는 미수령 환급금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수법으로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사기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 IRS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우편물을 통해서 미청구 환급금 unclaimed refund가 있다라고 유혹을 한 후에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신분 도용 사기 행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기 우편물은요, 이 IRS 로고를 우편물에 딱 찍어서 마치 IRS에서 보낸 편지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봉투에 담긴 편지에는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 unclaimed refund가 있다라면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 또 은행 계좌 정보 등을 그렇게 이제 민감한 그런 개인 정보 등을 미수령 환급금 청구를 도와줄 그 에이전트에게 보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IRS는요, 해당 사기 편지는 모두가 가짜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 행각에 속아서 개인 정보를 넘기게 될 경우에 신분 도용 및 금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게 IRS의 지적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국토안보부 그 차원에서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대비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의 그 고문을 지냈던 마일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오는 18일 출간할 예정인 책이 있습니다. 자서전 영류 트럼프 재선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경고라는 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초기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에 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하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협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바 있죠. 이후 역사적인 북미 대화에 나서는 그때까지 여러 가지 극적인 장면이 여러 번 연출되기도 했지만 결국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이제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테일러는 이와 관련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 문제는 극도로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조차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라면서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당시 그는 핵 분쟁을 사실 거의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사실상 두려움을 갖고 이 사태를 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상황실 회의가 끝난 뒤에 전쟁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측근들에게 경고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또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은 실제로 매우 심각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미국 본토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라는 가정을 해놓고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테일러는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 전원이 모여서 북핵 위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었으며, 이 전문가들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또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무리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끔찍한 결과이기는 매한 가지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끝으로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던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만날 당시 수차례 허리를 숙여서 인사한 장면을 두고 미국에서는 비난 여론, 중국에서는 옹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8일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3차례 허리를 굽혀서 인사했습니다. 허 부총리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악수를 하면서 옐런 장관을 맞이했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에서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인 뉴욕포스트와 팍스뉴스 등은 옐런 장관이 인사하는 그 모습을 놓고 외교적인 실수라거나 의전상 잘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참모를 지냈던 브래들리 블레이크먼은 미국의 그 고위 관리는 고개 숙여서 인사하지 않는다 라면서 그가 마치 교장실에 불려간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정확하게 중국인들이 바라던 광경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환구시보는 즉각 사설을 통해서 옐런 장관의 행동을 두둔했습니다. 이 환구시보는 많은 중국인들은 옐런이 겸손과 예의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은 좋은 이미지가 될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또 미국 관리에 대한 중국 사회의 인식을 일정 부분 개선시키는 역할도 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옹호한 거죠. 자, 옐런 장관이 허리 굽혀 인사한 그 중국 부총리 이름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중국 부총리의 이름? 그 이름은 왜 또 하필 허리펑이에요? 허리펑. 네. 허리펑에게 허리 굽혀 인사한 옐런 장관의 모습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리펑 부총리에게 허리 굽혀 인사한 옐런 장관. 예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시는지 아니면 약간은 좀 과잉 예의로 보여지시는지 뭐 굴욕까지는 아니어도 좀 불필요한 장면으로 보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허리펑에게 허리 굽혀 인사한 옐런 장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여성 4인조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다 잘 아시죠? 이 블랙핑크가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정치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블랙핑크는 이달 말 베트남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인데요. 베트남에서 난데없이 블랙핑크 불매운동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유는 블랙핑크의 그 베트남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공연 기획사의 홈페이지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그 남중국해를 중국 영해로 표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까지 나서서 지금 발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인 구단선이 나오는 콘텐츠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단선. 갑자기 구단선은 뭐지? 하실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베트남 국민들은요, 블랙핑크가 온다라면서 나라 전체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베트남.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블랙핑크 공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특히 그 수도 하노이에서 그것도 블랙핑크가 현란한 자유주의, 자유세계, 서방세계 같은 그런 현란한 공연, 그것도 이틀간 대규모 콘서트를 여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더더욱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티켓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VIP석 2장에 1960만 동, 베트남 1960만 동이니까 달러로 보면은 약 한 950달러, 원화로 보면은 약 한 11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장권 한 장의 가격이 베트남 근로자 한 달 평균 임금보다 더 비쌉니다. 베트남의 다낭 공항은요, 지금 블랙핑크의 핑크 패치로 완전히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놀이공원 대관람차에도 블랙핑크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베트남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 기획사의 홈페이지에 남중국해를 중국 영해로 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공연 기획사 중에 하나인 IME가 이번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 공연 기획사의 홈페이지에 남중국해 군도를 중국 영해로 표시한 지도가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러자 이 베트남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콘서트 티켓을 사지 말자라는 불매운동 주장까지 나왔고요. 결국 베트남 외교부까지 나섰습니다. 베트남의 그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구단선이 표시된 어떤 미디어의 사용도 베트남에서는 불법이며 용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에는 역시 같은 내용이 담긴 지도가 나온다라는 이유로 헐리우드의 지금 한창 유명한 영화 그 바비라는 영화의 상영이 베트남에서는 아예 금지됐습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남중국해를 중국 영해로 표시한 모든 미디어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단선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남중국해 분쟁을 간단하게 또 먼저 알아보고 가야 하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남중국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쉽게 말하자면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까지 해서 이 세 나라가 첨예하게 각기 자기네 바다라고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4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분쟁입니다. 남중국해는 이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영토 한가운데에 있는 곳인데요. 자원도 풍부하고 특히 워낙 그 해상 교역의 요충지입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가 자기들의 영토와 가장 가깝고 또 프랑스 식민지 시절 때부터 우리들의 땅이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과거 수많은 중국 왕조 시대 때 이 바다를 중국이 지배해 왔다며 남중국해 대부분이 그 자신의 영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바다라는 의미로 지도에 U자형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U자형으로 그은 이 선을 구단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2016년 헤이그 중재재판소는 이 구단선이 근거 없다라고 베트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바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여론이 사실상 매우 좋지 않은 것도 이 남중국해 구단선 때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8년에는 중국 해군의 공격으로 베트남 해군 74명이 수장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2014년에 두 나라 해군이 충돌한 바 있는데요. 이후 베트남 국민 수만 명이 반중 시위를 벌이면서 베트남 내에 있는 중국 공장을 방어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특히 이 바다 곳곳에는요, 작은 섬들이 아주 많은데 그곳에 중국이 잇따라 군사시설과 석유 시추시설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언제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과 중국의 정치 외교 관계로 인해서 애꿎게 우리 그 블랙핑크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지금 걱정인 상황입니다. 아주 다행인 건요. 그런데 블랙핑크는 베트남 내 이 같은 그 불매 운동에도 불구하고 입장권, 다행히도 거의 다 매진됐습니다. 사실 블랙핑크가 뭘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불매운동 하면 안 되죠. 자, 그래도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불매운동을 이겨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블랙핑크는 또 그걸 또 뚫고 나가네요. 매진을 시켜버리네요. K-웨이브 파워 참 대단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매일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겐 정말 더더욱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